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신현돈 작가의 단편소설 밤꽃 향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삶을 투영하듯 비춰줍니다. 비록 고시원에 살고 있지만 그에겐 누구에게도 섣불리 털어놓을 수 없는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선스러운 그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유추해보며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사냥개가 다녀간 모양이다. 근처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더니 사냥개들이 고배율 현미경으로 된장질하고 있는 것 같다. 고시원은 늘 어떤 사건이 터지면 셔츠의 윗단추처럼 맨 먼저 풀어헤치는 정해진 코스다. 그럴 때 사냥개들은 벤 존슨이나 우사인 볼트가 되어 달려온다. 그러고는 자물통 속에 끼워 넣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마구 돌려댄다. 어느 순간 찰칵 하며 열리길 바라는 자물통처럼 말이다. 당하는 처지에서는 죽을 맛이다. 똥 밟은 것처럼 기분이 더럽다. 심한 무력감과 반발심도 일어나고 자괴감도 스며든다.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야. 허탈감도 생긴다. 일일이 궁색한 변명을 해대야 하는 신세에 처량함마저 든다. 그때마다 몇 번이나 되뇌는 아, 씨발 소리는 그나마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이다. 일찌감치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에 내려왔다. 고시원에서는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제공한다. 고시원 식단은 금방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김치와 멸치조림 등 대부분 늘 먹던 반찬 그대로다. 그래도 손수 밥해 먹어야 하는 원룸 대신 고시원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귀찮은 것은 딱 질색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남들이 오기 전에 저녁은 내가 항상 1등으로 먹어치운다. 아침도 대개는 그렇다. 하지만 어쩌다 꼴찌로 먹는 경우엔 밥통에 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땐 꼼짝없이 저녁밥 나올 때까지 쫄쫄 굶어야 한다. 그리곤 비좁은 골방에서 잠을 먹는다. 밥 대신 위에 잠을 채우면 바보같이 위는 한참 동안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곤 한다. 잠은 배고픔도 잊게 해주고 골치 아픈 세상사도 잊게 해준다. 그날도 그랬다. 멀리 나온 탓도 있지만 출근길 접촉사고로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한눈 파는 바람에 아침을 놓쳐버렸다. 대충 씻고서 배고픔을 베개 삼아 곤히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형이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땐 배도 고프지 않았고 아침을 걸렀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확실히 잠이 밥이었다. 형은 잠시 얘기 좀 하자며 고시원 밖으로 나를 연행했다. 정작 마땅히 얘기할 곳을 찾지 못한 형이 계속 망설이고 있기에 난 고시원 바로 앞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뒤따라 들어온 형은 주위만 멀뚱히 바라볼 뿐 주문할 기색이 없었다. 내가 삼겹살 2인분을 시켰다. 이윽고 뭔가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모양인지 형은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이젠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보니 형은 내게 그런 포고령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 같았다. 마지막이든 아니든 사실 나로선 할 말도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형을 초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찾아오든 말든 그것은 전적으로 형 마음이니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다. 둘은 한동안 고개를 돌리고 묵게라도 맺은 것처럼 침묵 속에 우두커니 그냥 앉아 있었다. 곧이어 음식이 나오자 그게 감독의 작전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형은 자세를 고쳐 앉더니 내게 포문을 열 기세였다.
난 헛기침을 해가며 접시에 담겨있는 밑반찬을 꾸역꾸역 쑤셔 넣었다. 듣기 싫으니 입 좀 닥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젓가락질하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형은 역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미 두괄식으로 결론을 다 지어놓고 무슨 할 말이 또 남아있는지 몰랐다. 고기가 익어갈 때까지 형은 본전을 다 뽑을 요량이었던 것 같다. 그나저나 사람들은 왜 꼭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해대는지 모르겠다. 그럴 거라면 그냥 고시원에서 포고령을 낭독하고 갈 것이지. 사실 위가 그때까지도 배고픔을 알아채지 않았지만 난 형의 잔소리를 상추쌈 삼아 우걱우걱 삼겹살을 씹어댔다. 몇 달치 원비를 내주고 억지로 고기를 사게 된 형이 전혀 고맙지 않았다. 솔직히 이미 그 이상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들거나 형의 말에 토를 단다면 근엄한 형의 위상에 먹칠하게 된다. 그러니 꾹 참고 정중하게 예우해 주는 그 자체로 빚을 갚은 것이다. 하지만 소주 한 병 시키려던 나를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정말 멀었구나.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처참하게 뭉개버렸기에 내가 치른 값에는 당연히 소주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어떻게 소주 한 병이 내 정신 상태와 등식이 성립되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자면 형이 쓴 돈은 형 것이 아니다. 다 신도들 호주머니에서 나왔거나 어머니 덕분에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돈더미의 극히 일부를 헐어서 갖고 왔을 테니까. 그러면서 생색은 엄청나게 낸 것이다. 그때도 내가 형한테 원비 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원비가 몇 달 밀리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시원 원장이 또 형한테 전화한 거였다. 참 고약한 버릇이다. 고시원에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던 형의 비상 연락처를 원장이 잘 적어놓고서 두고두고 우려먹고 있는 것 같다. 텔레비전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범인을 추리하느라 바쁘다. 잔혹한 범행에 비해 관대한 양형 기준을 질타하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운운하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별 이상한 얘기를 들먹이기도 한다. 내 관심사 밖의 일인데도 몇 숟가락 밥을 뜨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줄을 잇는다. 김영, 오늘 또 1등이네. 재빨리 해치우려던 저녁에 불청객이 등장했다. 저 옆방 인간은 나를 만날 때마다 김용이라고 매번 아는 체 한다. 솔직히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다. 어쩌다 술이라도 한두 병 사들고 오는 날이면 기어이 나를 불러내 꼭 취조실의 피의자처럼 나를 씹으며 안주를 대신한다.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또 나를 붙잡을 기세다. 이따 출출할 때 소주나 한잔 하자고 하는 걸 보면 어쩌다가 저 인간한테 내가 만만히 보이는 상대가 됐을까. 저 인간은 내가 고시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소한 거라도 나하고 연관 지으려 했다. 바로 옆방에 사는 것도 인연이라고 했고 둘 다 일 없이 빈둥거리게 된 것 또한 인연이라고 했다. 말투에서 같은 고향 냄새가 느껴진다고도 했으며 원비를 잘 못 내는 것에 동병상련을 느낀다고도 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속이 깊은 법인데 그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다. 저 인간이 나를 왜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끈을 이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죽어도 모르겠다.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다. 그냥 관심 좀 껐으면 좋겠다. 몇 달 전에도 그랬다. 서울 어디에서 젊은 여자 하나가 성폭행 당한 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그때도 어김없이 사냥개가 다녀갔는데 미주알 고주알 나에 대해 일러 바친 사람이 바로 저 인간이었다. 부침성도 없는 사람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허구한 날 벌건 대낮에 골방에만 처박혀 있기 일쑤며 어디를 쏘다니는지
밤이면 방에 붙어 있질 않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으니 잘 조사해 보라며 그건을 서슴지 않았었다. 저 인간의 지극한 관심 덕분에 하마터면 사냥개에게 물려갈 뻔했다. 그러곤 언제 그랬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또 김용을 살갑게 불러댔다. 정말 손을 본다면 제일 먼저 명단에 올리고 싶은 사람이 저 인간이다. 요즘처럼 남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적은 없다. 찬물에 번데기처럼 줄어드는 남성의 성기처럼 나 자신이 자꾸만 움츠러든다는 느낌이 든다. 시선에 쫓겨 도망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세상에 사람의 눈빛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다는 생각이다. 사람의 시선은 뒤통수에도 날아든다. 반사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회절 기능이 있는 게 시선이 아닐까 한다. 시선은 끈적거리는 접착제 성분이나 언제든 잡아 끌 수 있는 갈고리도 있는 것 같다. 당연히 꽁꽁 묶을 수도 있는 오라도 갖고 있다. 그리고 꼭 그런 시선에는 의혹의 덩어리가 낚싯줄에 납덩이같이 매달려 있다. 그러니 만능 열쇠처럼 다기능을 갖춘 이런 것으로부터의 탈출은 애당초 꿈도 꾸지 못할 일이기에 무조건 시선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예 두더지같이 온종일 틀어박혀 있거나 설사 거리에 나오더라도 도로에 동전이라도 떨어졌는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한다. 그래서 난 내장 속의 작은 밥알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낮보다 밤을 좋아한다. 밤은 내 우군이자 보호색이며 피난처이기도 하고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이다. 밤새 얻어진 힘을 토대로 다음 날을 견뎌내야 한다. 겹겹이 빗장을 지르고 층층이 자물통을 채워 놓아야 하는 낮은 정말이지 힘들기 짝이 없다. 하루 내내 갇혀있던 감옥 같은 골방에서 벗어나 어두운 거리를 활보하다 보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어둠의 무게가 적절히 사람들의 눈꺼풀을 늘어뜨리고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만 밤엔 빛을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니 동공이 확대될 일도 없다. 확실히 신경이 덜 쓰인다. 그런 속도 모르고 밤마다 어딜 쏘다닌다며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다른 이들이 한낮에 활개치고 다니는 것과 내가 밤에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시간차에 불과할 뿐이다. 시각장애인들의 하루는 온통 암흑이지만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다. 야행성 동물들이 밤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독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넘칠 정도의 관심을 두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밤 공기가 서늘하다. 벌써 찬기운이 느껴질 정도이니 겨울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뜻이다. 이젠 두툼한 옷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인족도 일찍 끊겨 한산해서 좋긴 하지만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정처 없이 걷다 보면 마치 축지법을 쓰는 도인처럼 멀리 와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어떨 땐 목류병 환자처럼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길로 왔는지 기억이 통 없을 때도 많다. 얼추 시간을 가늠해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아침을 영락없이 거르게 된다. 김영, 또 아침 굶었지? 어디까지 갔다 왔기에 끼니도 못 찾아 먹어? 옆방 인간이 그럴 때마다 또 참견하며 관심을 키워댔다. 가끔은 컵라면을 하나 먹으라고 선심 쓰듯 내주는데 그 컵라면은 죄다 내 방에서 가져간 것이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 컵라면을 몇 상자나 좁은 방에 차곡차곡 채워줬으나 난 단 한 개의 라면에도 손대지 않았다. 어지간히 배가 고파도 참을만 했고 또한 뜨거운 물을 받으러 식당에 가는 것도 싫었으며 먹는다는 자체도 귀찮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라면 상자는 붙박이 장식장처럼 굳어 있었고 결국 그 컵라면은 어머니의 유품이 되어버렸다. 아니, 김영은 컵라면 장사라도 할 건가?
이렇게 쌓아놓고 구경만 하면 배가 저절로 부른가 보지. 이건 몇 개만 빌려갈게. 그렇게 하나하나씩 어머니의 유품을 곶감 빼먹듯 내 방에서 빼내갔다. 김영, 벌받아. 아까운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면 벌받고 말고. 암. 유통기한이 지난 걸 확인하고선 쯧쯧 혀를 차며 아예 상자째 몽땅 다 들고 나갔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유일한 혈육인 형은 고시원에 전화를 걸어 사망 소식을 알려왔다. 물론 그 순간은 밖을 순회하고 있었을 때여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새벽녘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 사망 급고 요망이라는 전보 문구 같은 메모가 방문에 붙어 있었다. 고시원 원장이 전보 배달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메모를 떼어 방으로 들어와서도 솔직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세수하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아침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떠보니 벌써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원장의 메모는 그대로 내 머리맡에 있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단지 해가 또 졌다는 사실 빼고는 이 상황을 두고 잘난 사람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관조적 반응을 보인 메르소보다 더 나쁜 놈이라며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뭐 상관없다. 처음 나왔을 때는 한기가 느껴졌지만 걷다 보니 오히려 땀이 다 난다.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는 골목골목을 이리 돌고 저리 돌면서 그냥 내키는 대로 걷고 있다. 걷다 보면 우연히 나랑 방향이 같은 여자들도 있다. 가끔 나를 힐끗거리며 걸음을 빨리 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노골적으로 이상한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다며 내게 경고장을 주려는 것인지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하기도 했다. 그런 행동엔 이미 이골이 나 있어 전혀 신경이 쓰이질 않는다. 그 정도는 양반이다. 한 번은 112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끌려가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그런 날은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더구나 골목을 배회하는 이유를 묻는 사냥개한테 구구절절히 내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다. 어떻게 그걸 육하 원칙을 써서 설명해야 하는지. 하지만 오기가 발동될 때도 있다. 노골적으로 나를 불안당 취급하는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 본 적이 있었으니까. 처음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여자가 앞에서 걸어갔을 뿐이지 결코 내가 뒤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갇힌 뿌연 가로등만이 좁은 골목을 장승처럼 지키고 있을 뿐 그날따라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지나가다 어디에 붙어 있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조용한 골목에 두 사람만의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댔고 어느 순간 내 존재를 알아챈 여자가 냅다 뛰기 시작했다. 나야 뛰는 데는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어 사라진 방향으로 아니 발길 닿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걸었을 뿐이다. 골목을 휙 꺾어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잠복한 형사처럼 남의 집 현관문에 바싹 기대어 숨어 있다가 커브를 돈 내 모습을 발견하고선 또 돌연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내 탓이 아니다. 왜 내가 가는 길로 그렇게 앞질러 가는지 그 여자를 탓해야 했다. 마치 내가 어느 방향, 어느 골목으로 접어들지 점쟁이같이 환히 꿰뚫고 선행하는 그 여자의 신통력을 탓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숨바꼭질 같은 것에 영 취미가 없다. 그 여자는 나랑 술래잡기라도 하려는 듯이 또 한 번 숨어 있다가 드디어는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기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도망가지 않고 있어야 그게 아니니까 안심하라고 얘기라도 하련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서 나를 흡혈귀 취급하고 있는 여자가 되게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발길을 조준했다. 금세 어디로 종적을 감췄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마지막 숨바꼭질에서는 술래인 내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술래잡기 한다고 하면서 소리도 없이 집으로 가버린 어릴 적 친구 녀석들처럼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가버렸을 수도 있다. 워낙 동네 똥개처럼 샅샅이 골목을 뒤지고 다니다 보면 별별 것도 다 보고 별별 일도 다 겪는다. 펜타곤 같은 건미줄을 치고 잠복해 있던 사냥개한테 잡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무슨 시골 똥개 이름 같은 발바리 사건의 범죄 용의자로 나를 잡아갔던 것이다. 이틀 동안이나 꼼짝없이 국가에서 제공한 침식의 혜택을 받으며 바쁜 공무원들과 말상대하고 결국은 무슨 검사를 한다며 이상한 것까지 국가기관에 기증하고서야 무혐의로 풀려났었다. 사냥개들한테는 쪽팔려서 말하지 못했지만 솔직히 여자는 내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평소 멀쩡히 발기하다가도 여자의 알몸 위에만 올라가면 꼭 왕소금에 절은 배추처럼 급격히 쪼그라드는 현상이 몇 번 계속되고 붙어였다. 주유소 일할 때 만났던 여자랑 진하게 한 잔 걸친 날, 내 방망이를 깊게 받아들인 여자는 조건 반사처럼 야릇한 교성을 냈고 난 마법에 걸린 것 같이 그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편의점 알바 때도 중국 음식 배달 때에도 만난 여자는 침대에서 모두 코맹맹이 교성을 질렀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어머니였다. 그러니 여자 문제로 나를 잡아가는 것은 헛다리 짚는다는 것이다. 어느 새벽녘 참을 수 없는 요의에 어떤 집 담벼락에 시원하게 오줌을 누고 있을 때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적도 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불이 번쩍했다. 입은 돋다 뭐 하는지 세상 일을 말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을 쓰는 인간들이 많다. 오줌이 마려워 오줌 좀 놓다고 인정머리 없이 때리는 놈이 있는 게 세상이다. 함부로 주먹을 내둘렀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겁없이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한 방 치면 발라당 뒤로 넘어질 노인네만 아니었다면 그냥 참지 않으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놈이 경고문도 보지 않고 아무데나 오줌을 갈기고 다닌다며 잔소리까지 해댔다. 그러고 보니 소병금지라고 쓴 커다란 글씨와 무시무시한 가위 그림이 갈겨놓은 오줌발 옆에 나를 바짝 세우고 있긴 했다. 아마 오줌 누기엔 명당짜리였나 보다. 그나저나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어 탈이다. 어머니는 내가 오줌을 싸도 무척 좋아했다고 했다. 그래, 우리 착한 애기 오줌 쌌구나 하면서 다음에는 옷에다 싸지 말고 꼭 고추 내놓고 싸야 한다 라고 하기도 했단다. 물론 나는 그런 말을 기억할 수는 없다. 언젠가 나를 찾아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착한 아들이 오늘날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모른다며 눈물을 지었다. 30이 훨씬 넘은 녀석이 직업도 없이 장가도 못 들고 언제나 철이 들 거냐고 한숨까지 내쉬었는데 나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더구나 장가 못 간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런 걸 두고 철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줌을 쌌다고 착한 아들 소리를 듣는 것도 그랬지만 말이다. 어머니는 평소와는 달리 그날은 모든 게 자신의 업보인 양 스스로를 탓했다. 무슨 말이든 내 속이나 한번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다그쳤던 것도 정과는 다른 행동이었다. 하지만 난 어머니한테 내 속내를 얘기한 적은 없다. 할 말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온 형은 4강 링에 오른 권투 선수처럼 완전히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고선 사정없이 어퍼컷을 날려댔다. 이 자식은 더 고생해 봐야 한다는 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둥, 이런 놈은 자식으로 생각지도 마시라는 둥 하면서 사지 멀쩡한 놈이 빈둥거리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며 남보다 더한 막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인 양 여지없이 그 잘난 기도가 이어졌다. 난 그 꼴이 보기 싫어. 잘난 목사 양반, 담뱃값이나 좀 주고 가슈 하며 빈정댔다. 사실 내가 뱉은 유일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 짙게 밴 밤꽃 향기를 떨쳐버렸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은 후회될 때도 있다. 그게 이승의 마지막이 될 줄은 나도 몰랐으니까. 그럭저럭 어머니가 주고 간 돈으로 고시원 원비 걱정 없이 근 2년은 버텼다. 어떻게 보면 그 돈도 어머니가 내게 준 유산이나 다름없었다. 그 유산을 아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담배 사는 걸 빼면 돈이 거의 필요치 않아 오래 견딘 거다. 휴대전화가 통화 정지되다 보니 통신비 걱정도 없고 치렁치렁 자라게 내버려둔 머리도 이발소나 미용실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누굴 신경 쓸 일이 없기에 몸치장할 필요도 없었다. 평소 야간 행군을 통해 단련된 몸이기에 아프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뭐 그렇다고 내가 그동안 무의도식한 것만은 아니다. 김영, 나하고 같이 노가다라도 하지 하며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를 끌고 다녀 몇 번은 그 인간하고 공사 현장을 누빈 적이 있다. 단 며칠의 노동으로 내 다리는 쥐가 났고 뻐근했으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렸다. 그때도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돈을 왜 벌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었다. 10여 년 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채로 생활할 때에는 술집, 주유소, 편의점 등의 온갖 아르바이트는 물론 음식 배달원도 해봤다. 요즘 같은 배달은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그때 중국 음식점 사장과 주먹질만 하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영원히 연락을 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몇 푼 되지도 않은 월급을 석 달째 주지 않아 너 죽고 나 죽자며 싸우다 지구대에 연행됐었다. 손금이 벗어날 수 없는 족쇄임은 그때 처음 알았다. 사냥개들은 금세 내 손금에서 마술처럼 연고자를 뚝딱 찾아냈고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이 잔뜩 화를 내며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었다. 그 뒤로 지문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른다. 그나저나 그 잘난 목사님은 정말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은 평소 그의 말대로 나를 더 이상 동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포고를 확실히 실천하고 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천하의 불효자식하고는 앞으로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형은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아왔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마자 장례식 불참을 사유로 나를 가족관계에서 해고한 걸 보면 어렵지 않게 그걸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난 그런 형의 속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보상금을 온전히 독식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저나 난 형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거나 무슨 서류에 사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돈을 몽땅 수중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그 돈에는 한치의 미련은 없지만 엄연히 나도 상속 지분이 있는데 말이다. 아버지가 젊은 날 남은 식구들에게 부채라는 멍에를 씌우고 뜻하지 않게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자리에 누워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다. 졸지에 생계의 바통을 이어받아야만 했지만 당신 혼자선 감당이 되지 않았었나 보다. 누군가의 조언으로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온갖 위협과 행패가 이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눈물바람을 하던 어머니는 몇 달 후 꽃뱀처럼 자신의 허물을 벗어던지고선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세상과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어느 날 심한 고열의 설사까지 도저히 수업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퇴하고 힘없이 현관문을 따고 들어선 나는 낯선 남자 구두 한 켤레와 닫혀있는 안방문에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시간에 일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제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다. 함부로 벌컥 문을 열었을 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벌어진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려고 손을 내민 순간 야속하게도 어머니의 비음 섞인 야릇한 교성이 문틈을 타고 새어나오고 있었고 내 몸은 액체 질소에 급속 냉동된 물고기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친구 녀석과 함께 침 흘리며 봤던 야한 동영상의 한 장면처럼 어머니는 그 여주인공과 똑같은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의 재치가 아직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머니가 한없이 저주스러웠고 극도의 분노에 몸을 떨었다. 주방의 식칼에 한동안 눈길을 주고 있는 동안에도 내 방 야구 방망이를 생각하는 동안에도 남녀의 끈적거리는 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야만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던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았다. 수없는 망설임 끝에 난 결국 안방문을 열지 못했다. 뽑았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다시 제자리에 꽂을 수밖에 없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온 나는 근처에 몸을 숨긴 채 갑자기 비릿해진 우리 집을 원망의 눈초리로 지켜봤다.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곧 쫓겨날 집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의 환영이 보일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머니는 현관문을 반쯤 열고 망을 보는 파수꾼같이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조심스레 살폈다. 어느새 정숙한 여인으로 둔갑한 그녀는 자신의 정부를 무심히 배웅했다. 난 그날 어머니로부터 여자의 1000가지 얼굴을 봤다. 아, 정부는 수시로 찾아와 빚을 독촉해대던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의 행위를 채무상환 과정이라고 치면 어머니는 그렇게 몸으로 때워 빚을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채무상환 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 모른다. 더구나 채권자가 아버지 친구 말고도 여럿 있었는데 어머니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줬는지는 더욱 모르겠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픈 몸에도 긴 시간 방황한 후 집에 돌아간 그날 저녁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식탁의 모든 반찬에서 비릿한 밤꽃 냄새가 났고 난 그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음식에 구토를 해버렸다. 화장실을 두고 굳이 음식에 토한 것은 나도 그 이유를 명쾌히 모르겠다. 신학 대학생이었던 형은 숟가락을 식탁에 집어던지고는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뇌 깃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문제는 식탁에만 앉으면 그런 구역질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내 유전자 계보와는 전혀 다른 남자의 체액을 몸속 깊이 받아들였을 어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초혼의 포식자인 양 자신의 흔적을 곳곳에 묻혀놓았을 안방에는 어머니의 정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은 좁은 마당 한쪽에 묶여 사는 강아지의 훌륭한 특식이 되었고 몇 번째인가 그 장면을 거실에서 말없이 내다본 어머니는
그 뒤로 내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라면이나 빵과 우유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섭취한 관계로 내 몸도 비쩍 말라갔다. 도저히 숨이 막혀 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음성은 모두 농염한 교송으로 들렸고 밤꽃 냄새는 더욱 짙어갔다.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의 가출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어느 날 신속히 행해졌다. 무작정 서울로 온 나는 험한 세상으로 떨어져 나온 유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세상의 파고와 싸워가며 남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뒤늦게 마쳤고 군대도 일찍이 자원 입대하여 마쳤다. 하지만 교성은 환청으로, 밤꽃 향기는 환취로 나를 줄기차게 괴롭혔다. 야간 순찰을 마치고 고시원에 출근하는 것 같이 예정된 시간에 돌아와 또 아침을 먹는다. 고시원 주방 일하는 아줌마는 언제 와서 아침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미를 보는 수락관 궁녀인 양 늘 내가 먼저 그녀의 음식을 맛본다. 6시 뉴스는 어제 뉴스의 판박이 격이다. 또 앵무새처럼 떠들어댄다. 무슨 절망형 은둔자니 장기 실업자니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극단적 분노의 표현이라니 하는 기자 목소리가 들린다. 자살이나 살인 충동도 나오고 히키코모리라는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와 친절하게 비교도 한다. 요상한 얘기를 해가며 정부의 대책을 질책하고선 절망으로부터의 구출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나름의 해결 방안까지 얘기하고 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옆방 인간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녀야 한다. 분명 어젯밤 소주 한잔 하자고 했으니까 내 방을 사정없이 두드려 댔을 것이다. 한참을 달콤한 잠에 취해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이 인간은 끝까지 나를 못살게 굴 모양이다.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잠속으로 복귀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깍 하며 방문이 열린다. 아무리 그래도 오전 시간은 절대 불가침의 시간임을 그 인간도 알고 있을 텐데 정도가 지나친 거다. 에이씨 말 하며 고개를 휙 쳐들자 고시원 원장 뒤에서 신분증 좀 보자며 한 건장한 사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찍어내리고 있다. 그리곤 뭔가 숨겨놓은 걸 찾기라도 하듯이 좁은 방 안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눈을 굴려 수색하고 있다. 하여간 사냥개들은 주거 관 속에 들어갈 때도 뭔가 이상한 점은 없나 살피고 들어갈 거야. 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나를 가만 놔두질 않고 이리 달달 볶아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별을 단 전과자도 아니고 범죄형으로 생긴 것도 아닐 텐데 왜 사냥개들은 매번 이렇게 나를 특별 대우하지 못해 안달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형태든 그들의 그물망에 걸려있는 나로선 어쩔 수 없이 똥구멍을 대줘야 한다는 걸 안다. 얼른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보라고. 하지만 은근히 오기가 생겨 한동안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재차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냥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잡친 것 같다. 아니 왜 툭 하면 만날 찾아와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건지, 경찰이면 곤히 잠든 사람 깨워서 신분증 달라고 해도 되는 건지 신경질을 부렸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매번 날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며 소리를 질렀다. 아예 신분증을 복사해서 문패처럼 걸어놔야겠다고 하고선 잠 좀 잔 후에 얘기하자고 했다. 이 사람 안 되겠구먼. 어이 당신 지구대까지 같이 가줘야겠어. 요즘 어디서 뭘 했는지 상세히 조사해야 하니까. 어제 왔다 갔다더니 역시 나를 자물통 구멍에 넣고 싶어 안달이다.
영장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무동행의 요구라면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한동안 사냥개와 설전을 벌여야 했다. 예전 어디서 주워들은 법지식으로 어설프게나마 사냥개와 맞섰다. 선심 쓰듯 연행은 안 할 테니 대신 특정 일자를 들먹이며 그날은 뭐 했는지 이실직고 하란다. 날이면 날마다 거리를 배회하는 내가 그의 요구대로 알리바이를 댈 수는 없다. 동네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을 똥개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내 얘기를 사냥개는 믿지 않았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어뜯지 못하고 사라지자 숨죽이고 지켜봤을 옆방 남자가 슬그머니 등장한다. 오늘도 저 인간은 일거리를 찾지 못했나 보다. 김영, 요즘 어수선하니까 어디 나가지 말고 나랑 술이나 한잔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 새끼처럼 옆방 남자가 또 내 일상에 개입할 모양이다. 지금은 알리바이가 필요한 세상이야. 김영, 어딜 가든 꼭 흔적을 남겨놓으라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김영? 담배를 권하는 그에게 가볍게 눈인사하고선 방문을 닫아 걸은 후 벌렁 침대에 누웠다. 진작 잠은 멀찍이 달아나 버린 것 같다. 존재의 증명. 저 인간은 언제나 주둥아리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힘 빠진 늦가을 저녁 햇살이 창에 찾아들자 보름달을 맞는 늑대 인간처럼 온몸에 생기가 느껴진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먼지가 덮개로 쌓여있는 창문을 힘주어 열었다. 고시원에 들어온 이후 몇 번 열어보지 않았던 창문이다. 원장도 옆방 인간도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도 내 방에만 들어오면 창문부터 열어놓으려 했다. 환기를 핑계댄 그들의 표정으로 미뤄 퀴퀴한 냄새가 방 안 곳곳에 배어있는 모양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담배 연기와 함께 허파로 유입되는 바깥 공기가 서늘하다. 해는 도시의 숲속으로 또 지고 있고 내가 에너지를 얻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점점 밤이 깊어질 것이기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비쩍 마른 누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걸어가는 사람. 이라는 난해한 의미를 부여한 어떤 조각가의 말이 떠오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걷는다. 그래, 나는 오늘 어느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볼까? 우선 얼른 저녁부터 먹어야겠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고등학생이면 어리다면 어린 나이잖아요.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 마음의 충격을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함부로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알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의 개인사를 모두 알기 전에는 그를 손가락질할 권리는 없다는 교훈을 얻게 해준 소설이었습니다. 밤꽃 향기도 처음엔 그냥 야릇한 제목으로만 알았는데 기막힌 사연을 알고 나니 정말 슬픈 밤꽃 향기이듯이요. 왠지 주인공의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책나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소설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